하노이 한국국제학교 설립이사 장순봉 이사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베트남에서는 몇 년이나 사셨습니까? 네, 24년 동안 설계업하고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오래되셨군요. 예. 네. 저희가 잠깐 짚어보려고 하는 것은, 현지 언론, 지금 사실 베트남과 우리는 과거 역사도 있고, 예. 또 최근에 축구 때문에 가까워진 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대통령 국빈 방문을 현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궁금해서 연결했는데, 네.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언론 보도나? 네, 상당히 긍정적이고,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고무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바로 축구협회도 가보시고, 또 거기서 또 이렇게 한국하고 베트남의 유니폼도 이렇게 부총리하고 이렇게 바꿔서 입으면서 이렇게 기념 촬영도 하고 있고, 또 일일이 베트남 선수들 이렇게 또 이렇게 악수도 해주시고, 그런 분위기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어떤 대통령님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좀 친근감 있게 좀 다가가고 있는 거죠. 베트남 분들은 한국의 최근 어떤 국내 상황, 정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예를 들어 촛불 집회라든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고 남북 문제라든가 이런 재반 상황들 좀 이해하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가 베트남이 상당히 이제 북한하고 우방 국가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한국과 북한의 관계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군요. 또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고위급도도 한번 제가 뵀었는데, 현재 4월달에 정상회담 지금 남북한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좀 더 베트남이 어떤 역할을 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고무적입니다. 그런 정상회담 관련된 것도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다 예정돼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죠? 다 알고 있죠. 예. 박항서 감독 얘기를 잠깐 드리면 어느 정도였습니까? 인기가? 사실은 이제 베트남이 보면은 이제 축구에 대해서는 이제 이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일반 월드컵 정도의 수준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 C게임이라고 동남아시안 게임에서는 그래도 베트남이 최근에 준 우승까지 한 적도 있지만, U23 국제대회에서 이렇게 결승전까지 올라간 거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네, 처음 있네요. 아주 그냥 베트남에서도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도 아주 그냥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거리 응원이라든지 아주 예전에 우리가 월드컵 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재현이 됐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한국 감독이 어떤 베트남의 국가 대표를 위한 어떤 희생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호응도 반응들이 이게 문화 한류에서부터 스포츠 한류까지 진전될 수 있다는 그런 계기들. 그러면서 또 저희들도 베트남 직원들이나 베트남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같이 응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최근 급속히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시점에 이제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한 셈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축구협회도 방문하시고. 네. 예, 상당히. 이게 이제 경제 협력으로도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경제인들의 반응인데 현지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기대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가 이제 2시간이 이제 늦는데 한국보다 오늘 현지 시간으로 3시 30분에 저희들이 이제 한국 베트남 대규모 경제 포럼을 합니다. 그 포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기 이제 대통령 또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 사절단이라든지 아니면 국빈 행사의 포럼에서 이 양국 대통령이 이렇게 참석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리고 저희들도 한국 측에서는 한 400명, 현지 기업인들 250명, 총 한 650명 정도의 포럼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잠깐 짚고요. 파라도 석좌는 10년간의 보수 정권 이후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그 이전에 진보 성향 대통령들, 그러니까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햇빛 정책을 따랐다. 근데 문 대통령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네. 과거 햇볕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햇볕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인식하고 그 점을 보완했다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는 한국의 보수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진보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지난 여러 해에 걸쳐서 이 햇볕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이걸 인식하고 그 점을 보완했다, 이제 분석을 한 건데. 보완한 점이 뭐예요? 네, 이번 남북회담에 앞서서 북측에 무조건적인 양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자제를 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선 캠페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경제 지원 재개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후에 경제 지원은 최소한에 머물렀다, 이 점을 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라도 석좌에 따르면은 그 이유가 과거 진보 성향 정부에서 경제적 지원이 너무 컸다는 논리로 한국 사회에서 역풍을 맞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른바 퍼주기 논란이죠. 네. 예. 그래서 대북 지원 사업에 신중한 자세로 임하고 또 다음 달 정상회담 개최를 이 평양이 아닌 중립지역이죠, 판문점에서 한 것도 문 대통령이 이런 신중한 행보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판문점에서도 우리 남측 구역에서 하잖아요. 네. 예. 다시 말하면 이 지금 단계에서 평양으로 가는 모습이 이 반대 세력에게는 그 북한 정권과 북핵 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는 네. 그럴 가능성, 논란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죠. 대미 관계인데 예. 남북 문제가 항상 그랬듯이 남북 간의 문제로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가 항상 중요시됐다는 걸, 이걸 네.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부는 남북 관계가 잘 되다 보면 한미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랬죠.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라도 석좌는 한국의 대북 정책에서 대미 외교가 이제 결정적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이 점을 이제 중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네. 과거 사례들을 잘 봐온 문재인 정부, 특히 그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 참모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미 관계라는 변수를 바로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네. 이런 경험을 해본 그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의 그 외교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 그리고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갖겠다, 이렇게 한 것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한의 압박 정책, 이게 주요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 세웠죠. 그렇죠. 예. 이거를 이제 그 파라도 석좌가 들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한국 정부가 대북 대응에 있어서 제재는 여전히 쓸 수 있는 도구의 일부로 남을 것이다, 이걸 거듭 밝히고 있는 것. 이것도 북한을 위한 메시지일 수 있지만 예. 미국을 향한 메시지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 계속한다라는 건 미국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햇볕 정책을 지속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제거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다는 건데. 예. 파라도 교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이 이렇게 빨리 동의할 줄은 아마 한국 정부도 미처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겠죠. 이렇게 하면서. 예. 하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러니까는 미국 측의 관계자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었던 점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엔가 그 북한에 도발이 있을 때 문재인 정부가 바로 그 군사적 대응 행동을 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미국 정부에 신뢰를 주는 거였죠.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또 미국에 대해서도 꾸준한 신뢰를 줬기 때문에 반년 동안에 탐색을 해오던 북한도 대화에 나설 수 있게 된 거고, 또 미국도 들어선 한국 정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던 이런 것 자세에서 대화를 한번 믿고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이제 전환이 됐다는 거죠.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타임지가 지난해 보도했던 것처럼 네고시에이터, 그러니까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행동 반경을 만들었고, 북한과 미국을 테이블 앞으로 앉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파라도 석좌에 따르면은 이런 그 외교안보 정책이 일정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이어지려면은 이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치 세력이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네. 정권 바뀌면은 뭐
완전히 기존에 했던 정책 백지화되고 이런 거 이거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일치단결된 그런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먼저 이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이제 당연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정치권도 한반도의 평화 문제만큼은 좀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르도 석좌는 지금 현재의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옳은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앞선 두 보수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했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도 막지 못했고, 근데 그러면서 또 이 남북 접촉은 단절시켜 버렸던 그런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의 지금 현재의 대북 그 관여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네. 국제 사회에서도 이제 많이 지금 지지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는 이런 국민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이런 지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특정 정파의 대북 정책이 아니고 한국의 대북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특정 정파 대북 정책이 아닌 한국의 대북 정책을 만들 방법까지 제시합니까? 뭐 몇 가지 예는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컨대 이제 햇볕 정책이 북한을 포용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은 있지만은 반대로 남한의 보수 세력이 등을 돌리고 있고 맞아요. 그렇다고 또 북한에 대해서 강경 압박 제재를 하면은 북한과의 대화는 더 멀어지기 때문에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의 보수 세력까지 포용할 수 있는 햇볕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미 현 정부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 파르도 석좌가 보고 있는데 네.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그 대북 특사단의 경우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을 투톱을 하는 팀 구성. 그랬죠. 이게 그 안보 차원에서 보자면은 비교적 보수적으로 간주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번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은 관여, 그러니까는 적극적 대화에 중심은 두고 있지만 관여가 유일한 옵션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쭉 가면 보수 진보 다 동의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차분하게 남쪽의 이 반대 세력까지 설득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다. 이 현 정부가 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제 파르도 석좌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 셈법을 새롭게 짜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대북 관여를 추구하지만은 이것은 남북 관계의 새 틀,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는 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맥락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보수를 어우르는 햇볕 정책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틀을 짜는 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김정은 정권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4월 남북 정상회담 때 이루어진 합의를 이행할 시간을 남은 4년을 이제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4년 동안의 대북 정책을 통해서 일정한 성과가 나온다면은 차기 대통령이 이거를 쉽게 네. 이런 합의를 어기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노무현 정부 때 그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했습니다만 네. 그게 퇴임 얼마 안 남겨놓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정상회담을 일찍 하는 거다 이런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이루어진 그 문재인 정부의 4년간의 협력 이거는 이제 그렇게 잘 되면은 번복되지 않을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이와 함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듯이 앞으로의 한반도 문제는 우리 운명인 만큼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개척을 해야 되고 그게 앞으로 들어설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져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일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제가 옮겨드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한국이 확실히 운전석에 앉도록 하는 유산을 마련하는 데 열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예.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때때로 남북 관계를 희생시켜서 미국과의 동맹을 관리하는 데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것도 바이패싱 오브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코리아 패싱도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 해치면서까지 미국과의 동맹에 매달릴 때 바로 그때 코리아 패싱이 생긴다? 네, 그렇죠.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한반도 안정을 되찾고 평화를 앞당기고 대북 관계 또 한미 관계 이런 것들 모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파르도 석좌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 이 남북 정상회담을 서울도 아니고 평양도 아닌 그 중립 지역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갖기로 한 것. 예. 이것도 앞으로 정기적으로 정상회담이 정기적으로 열릴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뭐 정례화 얘기가 벌써 나오잖아요. 네. 예.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앞으로 뭐 그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긴장 관계 이걸 신속하게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그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을 최초로 이제 개설했다. 이런 설명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또 그 현 단계에서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경제 협력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김정은의 그 경제 개혁 추진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한국이 어디까지 북한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보고 있는 그런 중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게 이런 것들이 현 정부만의 업적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정부가 바뀌면 또 백지화되는 것이 아닌 앞으로 향후 후임 대통령들이 사용할 수 있는 준영구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준영구적인 틀을 예. 발전시키고 있다. 이제 문재인 현 대통령이 그렇게 돼야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게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남길 유산 중에서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파르도 석좌는 글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뭐 북미 정상회담까지 있으니까 정말 준영구적이 아니라 영구적인 네. 한반도 구조의 재정립. 여기까지 우리가 좀 내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적이고 네, 처음 있는 아주 얘기죠. 그냥 베트남에서도 이 뭐 우리나라 그 2002년 월드컵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도 아주 그냥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거리 응원이라든지 아주 그 예전에 우리가 월드컵 때 했던 그런 그 모습들이 재현이 됐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저희들도 한국 감독이 어떤 베트남의 국가 대표를 위한 어떤 그 희생정신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호응도 그 반응들이 이게 뭐 문화 한류에서부터 스포츠 한류까지 진전될 수 있다는 그런 계기들 뭐 그러면서 또 저희들도 베트남 직원들이나 베트남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같이 응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최근 급속히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시점에 이제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한 셈이 된 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축구협회도 방문하시고. 네. 예, 상당히. 이게 이제 경제 협력으로도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경제인들의 반응인데 그 현지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기대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가 이제 2시간이 이제 늦는데요, 한국보다. 오늘 현지 시간으로 3시 30분에 예. 저희들이 이제 그 한국 베트남 대규모 경제 포럼을 합니다. 예. 그 포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기 이제 대통령 또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 사절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빈 행사의 그 포럼에서 이 양국 대통령이 이렇게 참석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리고 저희들도 한국 측에서는 한 400명, 그 현지 기업인들 250명, 총 한 650명 정도의 그 포럼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잠깐 짚고요. 파르도 석좌는 10년간의 보수 정권 이후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그 이전에 진보 성향 대통령들 그러니까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햇빛 정책을 따랐다. 근데 문 대통령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게 중요하죠. 네. 과거 햇볕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햇볕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인식하고 그 점을 보완했다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는 한국의 보수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진보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지난 여러 해에 걸쳐서 이 햇볕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가 됐고 그래서 이걸 인식하고 그 점을 보완했다 이제 분석을 한 건데 보완한 점이 뭐예요? 네, 이번 남북 회담에 앞서서 북측에 무조건적인 양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자제를 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선 캠페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경제 지원 재개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후에 경제 지원은 최소한에 머물렀다. 이 점을 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루도 석좌에 따르면은 그 이유가 과거 진보 성향 정부에서 경제적 지원이 너무 컸다는 논리로 한국 사회에서 역풍을 맞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른바 퍼주기 논란이죠. 네. 예. 그래서 대북 지원 사업에 신중한 자세로 임하고 또 다음 달 정상회담 개최를 이 평양이 아닌 중립 지역이죠 판문점에서 한 것도 문 대통령이 이런 신중한 행보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판문점에서도 우리 남측 구역에서 하잖아요. 네. 예. 다시 말하면 이 지금 단계에서 평양으로 가는 모습이 이 반대 세력에게는 그 북한 정권과 북핵 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는 네. 그럴 가능성 논란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미국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죠. 대미 관계인데 예. 남북 문제가 항상 그랬듯이 남북 간의 문제로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가 항상 중요시됐다는 걸 이걸 네.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부는 남북 관계가 잘 되다 보면 한미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그랬죠.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라도 석좌는 한국의 대북 정책에서 대미 외교가 이제 결정적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이 점을 이제 중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네. 과거 사례들을 잘 봐온 문재인 정부 특히 그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시 참모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미 관계라는 변수를 바로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네. 이런 경험을 해본 그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의 그 외교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 그리고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갖겠다 이렇게 한 것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그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한의 압박 정책 이게 주요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 세웠죠. 그렇죠. 예. 이거를 이제 그 파라도 석좌가 들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한국 정부가 대북 대응에 있어서 제재는 여전히 쓸 수 있는 도구의 일부로 남을 것이다. 이걸 거듭 밝히고 있는 것. 이것도 북한을 위한 메시지일 수 있지만 예. 미국을 향한 메시지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 계속한다라는 건 미국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햇볕 정책을 지속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제거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다는 건데 예. 파라도 교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이 이렇게 빨리 동의할 줄은 아마 한국 정부도 미처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겠죠. 이렇게 하면서 예. 하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는 그 그러니까는 미국 측의 관계자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었던 점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설립이사 장순봉 이사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베트남에서는 몇 년이나 사셨습니까? 네, 24년 동안 뭐 설계업하고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오래되셨군요. 예. 네. 저희가 잠깐 짚어보려고 하는 것은, 현지 언론, 지금 사실 베트남과 우리는 과거 역사도 있고, 예. 또 최근에 축구 때문에 가까워진 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그 대통령 국빈 방문을 현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궁금해서 연결했는데, 네.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언론 보도나? 네, 상당히 긍정적이고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고무돼 있고요. 예. 이렇게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바로 이제 축구협회도 가보시고 또 거기서 또 이렇게 한국하고 베트남의 유니폼도 이렇게 부총리하고 이렇게 바꿔서 입으면서 이렇게 기념 촬영도 하고 있고 또 일일이 베트남 선수들 이렇게 또 이렇게 악수도 해주시고 그런 분위기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어떤 대통령님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좀 친근감 있게 좀 다가가고 있는 거죠. 그 베트남 분들은 그 한국의 최근 어떤 국내 상황, 정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예를 들어 촛불 집회라든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고 남북
문제라든가 이런 재반 상황들 좀 이해하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가 베트남이 상당히 이제 북한하고 우방 국가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한국과 이 북한의 관계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군요. 또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고위급도도 한번 제가 뵀었는데 현재 4월달에 정상회담 지금 남북한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좀 더 베트남이 어떤 역할을 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고무적입니다. 뭐 그런 그 정상회담 관련된 것도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다 예정돼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죠? 다 알고 있죠. 예. 박항서 감독 얘기를 잠깐 드리면 어느 정도였습니까? 인기가? 사실은 이제 베트남이 보면은 이제 축구에 대해서는 이제 이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뭐 일반 월드컵 정도의 수준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 C게임이라고 동남아시안 게임에서는 그래도 뭐 베트남이 최근에 준 우승까지 한 적도 있지만 U23 국제대회에서 이렇게 결승전까지 올라간 거는 상당히 석좌가 보고 있는데 네.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그 대북 특사단의 경우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을 투톱을 하는 팀 구성. 그랬죠. 이게 그 안보 차원에서 보자면은 비교적 보수적으로 간주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이번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은 관여, 그러니까는 적극적 대화에 중심은 두고 있지만 관여가 유일한 옵션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쭉 가면 보수 진보 다 동의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는 좀 차분하게 남쪽의 이 반대 세력까지 설득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다. 이 현 정부가 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제 파르도 석좌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 셈법을 새롭게 짜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대북 관여를 추구하지만은 이것은 남북 관계의 새 틀,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는 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맥락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보수를 어우르는 햇볕 정책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를 짜는 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김정은 정권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 시작인 거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4월 남북 정상회담 때 이루어진 합의를 이행할 시간을 남은 4년을 이제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4년 동안의 대북 정책을 통해서 일정한 성과가 나온다면은 차기 대통령이 이거를 쉽게 네. 이런 합의를 어기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노무현 정부 때 그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했습니다만 네. 그게 퇴임 얼마 안 남겨놓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정상회담을 일찍 하는 거다 이런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이루어진 그 문재인 정부의 4년간의 협력 이거는 이제 그렇게 잘 되면은 번복되지 않을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이와 함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듯이 앞으로의 한반도 문제는 우리 운명인 만큼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개척을 해야 되고 그게 앞으로 들어설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져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일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제가 옮겨드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한국이 확실히 운전석에 앉도록 하는 유산을 마련하는 데 열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예. 한국의 보수주의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엔가 그 북한에 도발이 있을 때 문재인 정부가 바로 그 군사적 대응 행동을 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미국 정부에 신뢰를 주는 거였죠.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또 미국에 대해서도 꾸준한 신뢰를 줬기 때문에 반년 동안에 탐색을 해오던 북한도 대화에 나설 수 있게 된 거고 또 미국도 들어선 한국 정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던 이런 것 자세에서 대화를 한번
믿고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됐다는 거죠.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타임지가 지난해 보도했던 것처럼 네고시에이터 그러니까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행동 반경을 만들었고 북한과 미국을 테이블 앞으로 앉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파르도 석좌에 따르면은 이런 그 외교안보 정책이 일정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이어지려면은 이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치 세력이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네. 정권 바뀌면은 뭐 완전히 기존에 했던 정책 백지화되고 이런 거 이거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일치단결된 그런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먼저 이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이제 당연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정치권도 한반도의 평화 문제만큼은 좀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르도 석좌는 지금 현재의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옳은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앞선 두 보수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막지 못했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도 막지 못했고, 근데 그러면서 또 이 남북 접촉은 단절시켜 버렸던 그런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의 지금 현재의 대북 그 관여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네. 국제 사회에서도 이제 많이 지금 지지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는 이런 국민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이런 지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특정 정파의 대북 정책이 아니고 한국의 대북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특정 정파 대북 정책이 아닌 한국의 대북 정책을 만들 방법까지 제시합니까? 뭐 몇 가지 예는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컨대 이제 햇볕 정책이 북한을 포용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은 있지만은 반대로 남한의 보수 세력이 등을 돌리고 있고 맞아요. 그렇다고 또 북한에 대해서 강경 압박 제재를 하면은 북한과의 대화는 더 멀어지기 때문에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의 보수 세력까지 포용할 수 있는 햇볕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미 현 정부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 파르도